저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을 맞이했지요. 지금은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곤 하지만 제 집안에 스며든 공기는 늘 싸늘하고 무겁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살아온 남편 최경호 씨와 이 공간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이 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환자의 병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이자 사서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간병으로 채우는 일종의 감시자, 돌봄 노동자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66입니다. 한때 항만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며 큰돈을 벌었고 그 덕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호탕한 웃음과 큰 목소리로 집안을 주도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술잔을 기울이며 넉넉하게 대접했고 집안 문제도 언제나 그의 말이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사서로 조용히 책을 만지고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 일을 해왔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남편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제 역할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어느 겨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항만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의식은 깊게 가라앉았고 의사들은 최소의식 상태라는 냉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 병원에서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 전체를 갉아먹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트를 갈고 수건을 덧대고 파우더를 바르고 또 바르고 제 손목은 몇 해 전부터 늘 붓고 아팠고 허리는 이미 삐끗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 둘은 이미 출가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계사로, 딸은 대구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추고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의무감이자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와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위문품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환자와 친목뿐인 집안 분위기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라는 말은 결국 이제는 미안하지만 못 오겠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단둘이, 아니 사실상 남편의 숨소리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낮이면 도서관에서 책장을 정리하며 살던 제 삶은 이제 남편의 숨결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남편을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 남편은 곧바로 고통으로 신음했고 그 신음은 제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선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늘 부스스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사서로 살아오며 항상 책과 글씨 사이에서 단정함을 유지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저 환자의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삶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아니라 제 몸을 묶어놓은 쇠사슬처럼 남편을 느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제 자신이 몹시도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바닷가가 북적였고 가을이면 낙엽이 아파트 단지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제겐 계절이 없었고 명절도 없었으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날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듣는 것, 남편의 신음을 다독이는 것, 그 사이사이 잠깐씩 이어지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차츰 목소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살아보면 그것은 서서히 사람을 갉아먹는 거대한 어둠입니다. 처음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절박함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다시 무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윤혜진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를 환자의 아내,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자신으로 불린 적은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생존하고 있는가?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생존일 뿐이라고. 남편이 숨이 이어지는 동안 나도 억지로 숨을 이어가는 것뿐이라고. 그 질문과 대답은 매일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무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짐이 될 것이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저 불편한 침묵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신음할 때도, 한밤중에 기저귀를 갈 때도, 소독약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때도, 창밖에 불꽃놀이가 터질 때도. 세상은 환하고 반짝였지만 제 세계는 늘 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조금씩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 제 웃음, 제 취향, 제 삶. 모두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침대 곁에 묶여 있는 한 사람 윤혜진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아니라 간병이라는 낱말의 형체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시려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더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 마음을 압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제 몸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항상 시큰거렸고 허리는 매일 아침마다 곧 끊어질 듯한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고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이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고독은 점점 더 깊어져 제 안을 텅 비운 듯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마침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그날 처음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제 간병인을 써야겠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뜻밖에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망설이며 내뱉은 말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 감당 못하시잖아요. 요즘은 좋은 요양보호사 많대요. 맡기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딸은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제게 간병인을 두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서야 기다렸다는 듯 동의하는 걸까? 그러나 그런 서운함은 곧 피로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제는 따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구청을 통해 연결된 요양보호사 파견업체에서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연히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쯤을 예상했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봐온 경력이 묻어나는 여성의 손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 간병을 맡게 된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41, 아직 젊음이 몸에 남아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남자 간병인이라니?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부축하는 일은 늘 여성의 몫이라고만 생각해왔던 터라 쉽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 씨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가 돌보는 게 더 편하실 때가 많습니다. 힘쓰는 일은 자신 있으니 사모님은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이제 좀 쉬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것은 제 몫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제 책임이라는 생각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쉬셔도 된다는 말이 나오자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묵혀있던 서러움을 건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도윤 씨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프로였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의 손길과 태도는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무겁게 누워있는 남편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목욕을 시키는 일도 굳어버린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일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제가 할 때는 끙끙대고 남편의 무게에 짓눌려 겨우겨우 해내던 일들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는 놀라울 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길에는 늘 신음과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에는 잠잠히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 소파에 앉아 듣고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 그의 낮은 목소리, 회장님, 이쪽으로 살짝 돌아 누우실게요 라는 친절한 지시. 그 소리들이 제 귀에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한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그 안도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무게에 지쳐 신음하던 제 모습 대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안정된 동작으로 남편을 부축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서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오고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쌀을 2컵 넘게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만 먹을 때는 늘 반 공기짜리 죽 같은 밥이 전부였는데 땀 흘리며 일하는 젊은 사람을 매번 밖에서 사 먹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 저녁 드시고 가요. 별건 없지만. 처음엔 사양하던 그도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정말 복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밥 정말 오랜만입니다. 염치 없지만 참 좋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제게 밥그릇을 건네주다가 문득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굵어진 마디와 갈라진 손 등 오랜 세월 간병으로 거칠어져 버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얼른 손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포개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른 손을 빼냈습니다. 도윤 씨 역시 제 반응에 놀랐는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남아있는 온기의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에 남은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다정함의 무게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몇 번이고 제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그 투박한 온기와 낮은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주책이다, 혜진아. 너는 지금 80도 아닌데 64이잖아. 그리고 그는 그저 간병인일 뿐이잖아. 너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제 안의 떨림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길 위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밤, 저는 짙은 빗소리에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안방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남편의 괴로운 신음소리에 저는 화들짝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팔과 다리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린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의 팔을 펴보려 했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덮친 감정은 단순한 무력감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을 혼자 이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결국 저는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 씨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직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그는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뒤엉켜 있던 불안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침대 옆에서 함께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남편의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제가 잡은 손목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점점 안정되는 동안 땀에 젖은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 혼돈의 와중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깨달음이 번져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사투 끝에 남편의 몸은 서서히 이완되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저와 그는 침대 옆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그 냄새마저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가 제 쪽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그 웃음은 피곤으로 젖어 있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모든 걸 잊었습니다. 남편의 간병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도, 그간의 무겁던 삶도. 눈앞에 그는 단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밤을 견뎌준 사람, 절망 속에서 내 손을 놓지 않은 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안에서 커다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고통과 해방이 동시에 깃든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도윤 씨가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내민 것은 남편의 것이 아닌 제 것을 담은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예리하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아버지의 상태만 물었고 이웃들은 형식적인 위로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누군가 제 체력과 마음을 걱정하며 따뜻한 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져 고마워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습니다. 밤새 긴장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찜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단순히 근육을 짚은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눌러왔던 외로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밤 저는 무심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그러나 곧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마운 겁니다. 명절에도 갈 데 없는 놈인데 이렇게 밥 챙겨주시고 사람 사는 집 온기 느끼게 해주시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다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었는 줄 알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추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을 그의 품에 안긴 채 쏟아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단단했고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열이 잦아들 무렵 저는 그의 품에 기대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나 혼자 남겨질 거잖아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민보다 더 뜨겁고 진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뺨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제게 다가와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순간이라 저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 그 온기에 제 모든 사고가 정지해버린 듯 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메마른 소독약 냄새와 신음소리만 가득했던 집안에 아주 작은 울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 씨는 늘 묵묵히 남편의 몸을 돌보면서도 합리적이고 단정한 방식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기순환 매트가 깔렸고 욕창 방지용 쿠션도 새로 들여왔습니다. 남편의 몸을 씻기던 욕실에는 정리정돈된 수건과 크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변화는 간병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것들이 집안 공기를 바꿔주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시간이 아닌 틈틈이 그는 작은 라디오를 켜두곤 했습니다. 볼륨은 아주 낮았고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목소리와 흘러나오는 음악은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신음, 기계음, 그리고 제 한숨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낮은 볼륨의 음악이 흐르는 동안 잠시라도 사람 사는 집에 돌아온 듯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 창가에 작은 허브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두신 거예요?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돌보던 집에서도 창가에 두었더니 환기할 때 바람 따라 향기가 나더라고요. 사모님도 허브차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작은 녹색 식물이 방 안에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기를 잃은 집안에 작은 잎사귀 하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간병을 하면서도 늘 제 어깨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어깨가 더 많이 붓으셨네요. 밤에는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짧은 질문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눈다고 할 수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제 몸 상태를 물어보고 제 수면을 걱정해주는 일이 이렇게 소중할 줄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흩어지며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것 이상의 무게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망설임이 비쳤지만 곧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마운 겁니다. 명절에도 갈 데 없는 놈인데 이렇게 저녁 챙겨주시고 사람 사는 집 온기 느끼게 해주시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집 없는 사람처럼 온기를 그리워했고 저는 사람 없는 집에서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결핍이 겹치는 순간 이상한 충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충만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선을 위태롭게 흔들어대는 충만이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오랜만에 뛰게 하는 충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인 줄 아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나만 빼고 잘 살아가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진심을 그 순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고독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눈물이 조금 가라앉자 저는 그의 품에 기대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나 혼자 남겨질 거잖아요. 제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제 얼굴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더 뜨겁고 진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제 숨결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지는 순간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온기, 그 온기에 제 모든 사고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그의 호흡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세상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리고 입술의 온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음을. 며칠 뒤였습니다. 평범한 오후 언제처럼 남편 옆에 앉아 약을 먹이고 있던 제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이었습니다. 서둘러 수화기를 들자 딸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예민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시설 많이 생겼대요. 엄마도 이제 힘드시잖아. 저는 한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회피와 방임의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집에 계시는 게 그러나 딸은 제 말을 끊고 서둘러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보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오빠랑도 상의해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요양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조금은 편해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와 남편이 그저 비용과 부담의 단위로만 계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제가 혼자 감당한 고통은 그들의 계산표에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도윤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잠시 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아들과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다가왔지만 도윤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남편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같았던 소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의무, 간병인의 역할, 아내라는 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제 어깨 위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2해 동안 내가 여기에 묵혀 살았어. 이제는 정말 지쳤어. 제 절망에 찬 눈빛을 본 도윤 씨의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나 혼자선 못 견디겠어요. 제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남편의 곁을 돌보았고 도윤 씨는 묵묵히 본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을 오갈 때 그는 종종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보란 듯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말보다도 강렬한 교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작은 긴장감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그의 곁을 지날 때 그는 불쑥 제 손목을 잡았다가 인해놓곤 했습니다. 그 은밀한 접촉은 불과 몇 초였지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바로 옆방에 남편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 긴장감을 배가시켰습니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나지막이 속삭이면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단호한 대답은 제 안에 억눌린 갈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어느새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아내, 간병인,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비밀을 공유하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방감은 죄책감만큼이나 중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정에 묻힌 기색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시설 좋은 데가 새로 생겼대요. 엄마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간병인 계속 쓰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고요.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도윤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제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습니다. 그 말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바른 말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요. 나는 당신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 숨만 쉬는 지옥으로 돌아가야 해. 나 좀 살려줘요. 제발.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무너짐을 받아들이며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또 한 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결국 마지막 순간을 데려왔습니다. 지난 겨울 남편은 마침내 긴 잠에 들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기나긴 간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치르던 며칠 동안 저는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단하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울음은커녕 슬픔조차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다 보니 감정마저 모두 닳아버린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텅 빈 안방은 이제 더 이상 병실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 안은 죽은 자의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늘 들리던 남편의 가쁜 숨소리, 앉는 소리, 기계음 같은 리듬이 사라지자 저는 오히려 더 낯선 공허에 휩싸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저를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적막을 견딜 수 없어 자꾸만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의 잡음과 진행자의 목소리조차 공허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여전히 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른 뒤에도 며칠간 머물며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시 일을 알아봐야겠지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42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사모님은 이제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셔야지요. 제가 선자 아니 혜진 씨 앞길에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 우리의 관계는 병든 남편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일종의 기형적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밀하지만 강렬한 긴장감이 우리를 묶어주었지만 그 끈이 끊어진 순간 우리는 맨몸으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챙겨주신 밥값입니다. 끝까지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드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끝내 그 봉투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제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흔적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숨소리마저 사라진 집안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64 다시 혼자가 된 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황량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유 아니냐,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지만 그 자유는 저에게 감옥 같았습니다. 간병이라는 쇠사슬이 사라지고 나자 남은 것은 더 지독한 고독과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떠난 도윤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작업용 장갑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부분이 닳아 해져버린 회색 장갑, 땀 냄새가 스며든 흔적. 그것을 손에 쥔 순간 저는 결국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에도 애써 참아냈던 눈물이 그 장갑 앞에서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늙고 외로운 여자가 잠시 미쳐서 저지른 불장난이라고 할 겁니다. 저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이 빚어낸 허상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까맣게 죽어있던 제 영혼을 잠시나마 숨쉬게 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몬 13년의 고독과 그 끝에서 잠시 찾아온 위안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지금 저는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으로 남기려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죄인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불쌍하다 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이해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단순합니다. 저는 끝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손길 하나가 제 삶을 끝까지 버티게 했다는 것. 그것이 올바름이든 잘못이든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려 합니다.